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질병, 우울증. 이제는 어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은 물론 유아기 아이들까지 우울증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아이들은 자신이 우울한 상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 등교 거부나 공격성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기 우울증의 초기 신호와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네, 오늘은 부모도 놓치기 쉬운 아이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영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청소년은 물론이고 유아기 우울증까지 지적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보통 11, 12세 초기 청소년기에 품행장애, 비행, 사회적 공포, 우울증 등을 포함한 정서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임상 현장에서 보면 그 이전부터 우울증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데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등교 거부나 학교 폭력으로 행동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행동들이 우울증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등교 거부나 학교 폭력 등 아이들의 행동 문제는 임상가의 견해로 보면 아이들이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더 이상 사회에서 사용할 에너지가 없다는 도와달라는 SOS 신호로 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핸드폰의 그 배터리가 100%가 되면 하루를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심리적 적응 에너지도 100% 중에 50% 정도는 돼야 적응적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50%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간당간당하게 수년 동안 지내다 보니 즉 우울한 상태를 외면하며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괜찮은 척 가면을 쓰기도 어려워진 상태, 즉 그래서 이제야 민낯이 드러나는 아이들의 우울증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우울증이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어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좀 놀라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예전에는 아이들은 초자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부터 아동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린아이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심지어 유아기에도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아이들의 우울은 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요? 우선 내 아이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우울증이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생기가 없고 몸이 축 처지고 수면의 어려움, 또 그리고 불안, 긴장, 위축 등이 있고요. 또 반면에 성인과는 달리 기분의 기복이 있어서 생기가 없고 그러다가 축 처지고 그러다가도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또 부모님께서 재미있게 놀아준다거나 하면 다시 활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조금 걱정했었는데 괜찮은가 보네 하시죠. 네네. 하지만 이때 생기는 금방 꺼지고 다시 불안, 초조, 위축 또는 과잉 행동이나 산만함 이런 문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 원인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예. 겉으로는 밝고 명랑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울, 무기력, 자존감 저하를 겪는 상태죠.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슬픔이나 불안을 억누르고 회피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 복통, 소화 문제, 감기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다 보니 부모님도 또 아이 스스로도
내가 몸이 아픈가 보다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체 문제로 오해되는 게 가면처럼 보이는 이유죠. 네, 그렇다면 아이들이 우울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러나 우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서 건강한 삶을 해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니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 자기와 현실의 객관적인 자기의 그 괴리가 커질수록 우울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이 우울함과 부정적인 상태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행동 이면에 숨은 뜻을 잘 관찰하시고 또한 아이의 고유한 장점을 찾아 자기 삶의 궤도를 찾도록 도와주셔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우리 아이가 지금 감염성 우울증에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유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외연화 행동과 내면화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연화 행동은 뭐 갑자기 까불거나 산만하거나 웃음이 과장되거나 몸에 멍이 많이 들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말이 좀 횡설수설하고 주의 집중이 안 되는 태도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면화 행동은 갑자기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엄마가 쓰레기도 잠깐 버리러 못 갈 정도로 불안해하고 또 학교나 학원에 안 가려고 하고 또 옷의 촉감이나 신발의 그런 감촉 이런 거에도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등 감각감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그런 생명체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새롭고 좋은 경험을 하면 새롭게 재건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저런 부적응 행동을 보이면 지적하고 혼내시기보다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도움을 주시면, 즉 초기에 도움을 빨리 주시면 다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아이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대화를 잘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이의 이런 뭐 감염성 우울증이 확인됐다. 그럼 치료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상담과 심리치료도 오랫동안 발전해 오면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은 근거 기반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 기초를 튼튼히 해서 아이의 자아를 강화하고 신뢰로운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돕는 PCIT나 애착이론 기반의 치료 놀이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등교 거부나 학교 폭력 등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EMDR 상담 개입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 모든 부모의 바람일 텐데, 자, 끝으로 아이의 정서 안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지금 계시다면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게 모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훈육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 크고 강한 상위손과 또 친절한 하위손, 그리고 언제 크고 강한 손을 사용할지 또 언제 친절한 손을 사용할지 아는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해요. 네네. 이 상위손이 아이의 안전기지가 되고 예. 또 이 하위손은 아이의 안식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 아이라면 크고 강하고 지혜롭고 친절한 성인이 내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은 사랑 플러스 필요한 훈육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품 안에서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아이에 있어서 좀 든든한 땅과 같은 존재이자 지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자, 지금까지 김세영 대표님과 아이의 우울증 신호와 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